구조의 발표를 맡은 황은비라고 합니다. 저희 조도 윤창호법 사례를 통해서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해 봤는데요. 앞서 발표하신 7조랑 주제가 같아서 내용도 중복되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도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각 사례를 조사하다가 쓰레기통 모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정책이 윤창호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모형에 대입시켜봤는데요. 윤창호법이 왜 쓰레기통 모형에 알맞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는지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창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 법이 마련되었고 이에 이름을 따서 만든 네이밍 법안입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서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고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법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특히 작년에 음주운전에 대한 2만 건이 넘는 사건, 사고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됐고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높이자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을 다시 고치겠다 하였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창호군이 마치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한 사건이 점화 계기가 되어서 음주운전법을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4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해결할 문제, 둘째, 문제의 해결책, 셋째, 의사결정의 참여자, 넷째, 의사결정의 기회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가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문제의 흐름은 의사결정 기회와는 별개로 문제가 자체적으로 등장하고 변화하면서 존재해야 하고 그 다음 해결책은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화가 되기 전 정책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비교 평가가 이뤄집니다. 참여자는 문제가 제기되어 정책 결정의 기회가 오면 참여할 정책 결정자들은 정책 의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정책 결정의 순간까지 해결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결정의 기회는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회는 무수히 많은데 대통령이나 장관이 하거나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의 독자적 움직임을 윤창호법에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흐름입니다. 작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군과 그의 친구가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내사 상태에 이르고 윤창호군이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윤창호군은 카투사 군복무 휴가를 나와서 친구와 걸어가던 길에 이런 참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15m 너머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46일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윤창호군이 내사 상태에 빠지자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고 네이트판에 호소글도 올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뒤 국민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과 함께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언론 또한 윤창호의 사고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이와 관련된 해외 법들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윤창호 사건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기회와는 무관하게 등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언급되었긴 하지만 이만큼 언론과 여론이 집중한 사건이 없었는데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전환할 만큼의 큰 점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결책입니다. 사고 발생 후 윤창호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윤창호법의 제정을 위해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 법률안이 여론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됨을 우려해서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윤창호법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윤창호법에서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의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도로교통공단
위반이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이 2회 위반 시 1회 위반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개정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있어서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김민진 씨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6년 통계에 따르면 50.59%에 달하고 2017년 통계에 따르면 40%가 넘는다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에 있어서 2회 적발까지를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었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로 낮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음주운전 치사사고 발생 시 살인죄 제목의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살인죄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도 있는데요. 치사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물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치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를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김 씨는 밝혔습니다. 위 항목들을 보듯이 윤창호법은 윤창호군의 친구들에 의해서 음주운전 기존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이 되었고 2018년 10월 12일 하태경 의원에 의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법안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한 것은 윤창호군의 친구들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책 의제화가 되기 전에 해결책을 미리 언급하고 비교 평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 등 일련 윤창호법의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102명의 국회의원들이 윤창호법에 발의를 했고요. 사건 발생으로 인해서 청원글이 올라왔고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 결정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을 보면 윤창호 사건과 청원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유도하며 정책에 참여하여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됩니다. 윤창호군의 사건이 영향력이 크기 전까지 음주운전법 강화에 대한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발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흐름을 보시면 아까 언급했듯이 네이트 판과 청와대 청원글에 맞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의사결정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따라서 윤창호 사건이라는 문제의 발생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된 해결책 마련,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자들의 의사결정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통 고여는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문제성 있는 선호, 불명확한 기술, 수시적 참여자가 있는데요. 먼저 문제성 있는 선호부터 윤창호법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문제성 있는 선호란 의사결정의 참여자들 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합의가 없고 스스로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먼저 국민들은 빈번히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얼마나 처벌을 받아야 알맞은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보면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생각은 크게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불명확한 기술입니다. 불명확한 기술은 목표와 수단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표현한 것인데요. 음주운전법 강화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국회는 이를 강화할 생각은 없어 보였고 음주운전법을 얼만큼 개선해야 할지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 조는 이곳에서 조원들끼리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요. 음주운전법 강화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윤창호군의 친구들은 정확하게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법 개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윤창호법을 정정구역으로 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적 참여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참여하지 않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회의를 할 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라면 참여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으면 불참하는 의원을 모아 수시적 참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쓰레기통 모형에서 전제하는 조건 세 가지에 윤창호법이 알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쓰레기통 모형으로 보고 조사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쓰레기통 모형에서 불명확한 기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서 윤창호법을 점증 모형으로도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이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해서 그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을 추구하는 점증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을 말합니다. 즉 정책은 기존 정책, 전년도 예산, 전례, 관례 등에 기초해서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결함을 교정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점증 모형은 크게 현재 정책의 부분적인 수정, 결과 예측,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현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은 1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개정된 법안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기준 또한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개정 후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 미만에서 개정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등 여러 가지 처벌 기준 등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시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지난해에는 37,856건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 27,376건으로 약 27%가 감소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지난해 4,968건에서 실행 후에 3,212건으로 35.3% 감소.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93명에서 58명으로 37.6% 감소. 부상자는 8,678명에서 5,437명으로 37.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윤창호법을 쓰레기통 모형과 점증 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런 분석 과정에서 약간씩 모형이 들어맞지 않는 부분 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석 모형이 있고 하나의 분석 모형으로만 적용해 보기보다 여러 정책 모형으로 분석해 보는 게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